복녀가 삶은 수육 접시를 들고 다가서자 도훈이 복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진짜 냄새난다니까.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손을 씻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 이 냄새는 내 살아온 날이야. 내가 밀어낸 건 내가 아니라 내 지난 날이겠지.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를 밀친 아들. 냄새난다며 손을 뿌리친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건 접시만이 아니었습니다. 68 복녀 할머니는 그날 결심합니다. 아들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냄새. 그 냄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궁금하시면 좋아요. 와 구독 누르시고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고요한 아침, 복녀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행주가 쥐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익숙한 길을 따라 장독대로 향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당 구석에 봉숭아꽃이 살랑거렸죠. 68개의 햇살이 그 꽃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올해로 68이었어요.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아직 정확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죠. 복녀는 그걸 조심스레 걷어내고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냄새는 복녀에게 시간이었습니다. 봄에 담갔던 메주가 여름을 견디고 가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냄새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대청마루로 돌아온 복녀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90년대 발라드가 낮게 흘러나왔죠. 테이프가 늘어져서 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복녀는 그 떨림마저 좋아했습니다. 이 집에는 새 것이 별로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10년 넘었고 냉장고도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것들에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라디오를 켜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방을 채웠습니다. 오늘 날씨, 교통정보, 그리고 청취자가 보낸 사연 하나. 복녀는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에 묻은 비눗물이 미끄러웠지만 그 느낌도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복녀는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도훈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도훈, 단정하게 화장한 며느리 설인,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나유. 복녀는 그들이 오는 날이면 일주일 전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도훈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설인이 칭찬했던 무생채, 나유리가 잘 먹는 계란찜. 냉장고에는 늘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복녀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웃을 때도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밥을 먹을 때도 자꾸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설이는 더 조용해졌어요.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는 말도 많고 밝았는데 지금은 그저 예의 바른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유리만 변함없이 할머니 품에 안겼죠. 복녀는 그 작은 몸에서 나는 아이 냄새가 좋았어요. 복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도훈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색연필로 그린 집 그림이었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강아지가 뛰어놀았습니다. 복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그때의 도훈은 순수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몰랐던 시절이었죠. 복녀는 경로당 봉사를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을 준비했어요. 복녀도 그 일을 거들었죠.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국을 끓이는 일. 복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복녀 씨, 아들 잘 지내나?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서울살이가 바쁘다는데 뭘 더 바라겠어. 그래도 내 손으로 담근 장맛은 먹여야지.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이란 게 그런 거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걱정이야. 복녀는 그날도 경로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제일 좋은 냄새라고요. 된장 냄새, 밥 짓는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오래 함께한 사람들의 채취. 그 모든 것이 복녀에게는 소중했어요. 복녀는 이 냄새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아직 몰랐어요. 곧 이 냄새가, 이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요. 저녁이 되어 복녀는 장독대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은 된장은 더 구수해졌어요. 복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도훈이가 또 올까? 복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복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 기대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금요일 아침 복녀는 재래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어요. 복녀는 그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너도 시장 가고 싶구나? 강아지는 멍멍 짖으며 대답했죠. 시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과일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생선 손질하는 칼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어요. 복녀는 그 소란스러움이 좋았습니다. 이곳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있었으니까요. 복녀는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훈이가 고등어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고등어 싱싱한 거로 3마리 주세요. 생선 장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등어를 골라 신문지에 싸주었어요. 복녀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오래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죠. 집으로 돌아온 복녀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고등어를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었어요. 비늘을 긁어내는 동안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냈어요. 손에 비린내가 배기 시작했죠. 아무리 씻어도 생선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고등어를 깨끗이 손질한 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도훈이가 올 거라고 전화로 말했거든요. 복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손주 나유리의 얼굴도 보고 며느리 서린이와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급하게 현관으로 나갔어요. 왔니? 복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훈이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서린이는 나유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복녀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나유리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이가 갑자기 코를 찡그렸어요. 얼굴을 살짝 돌리며 뒤로 물러섰죠. 엄만 좀 냄새 관리 좀 해요. 도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멈칫했어요. 손을 공중에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냄새? 복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침에 생선을 손질하고 비누로 여러 번 씻었는데 아직도 비린내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복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치만 살피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나유리는 엄마 뒤에 숨어 할머니를 바라봤죠. 복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손 좀 씻고 올게. 복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비누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을 문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비린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복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도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리는 나유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복녀는 차를 따르며 물었어요. 회사 일은 괜찮니? 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복녀는 자꾸 도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운의 표정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고 말수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함께 앉았을 때도 도운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운이 복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복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마을금고라고 적힌 봉투였죠. 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도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복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을 담보로 잠깐만 이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도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 도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엄마, 제 사정 좀 들어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하지만 복녀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했다. 복녀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도운이 설명할 테고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복녀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배웠습니다. 사람이 믿어달라고 할 때일수록 믿을 수 없다는 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일수록 위험하다는 거요. 복녀는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요. 도우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더 마실래? 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도운의 가족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복녀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나유리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복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문이 닫히고 복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냉랭한 공기만 남아 있었어요. 복녀는 싱크대로 가서 손을 또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하얗게 일었죠.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오늘의 서늘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복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죠. 도운의 굳어진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복녀는 이불을 개며 생각했어요. 아들이 힘든 건 알겠는데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복녀는 부엌에서 수육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돼지고기 덩어리를 넣고 물을 부었어요. 파와 마늘, 된장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푹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죠. 복녀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었어요. 수육은 천천히 익어야 맛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설인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 먹으러 갈게요. 도운 오빠가 꼭 가자고 하네요. 복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 그렇게 차갑게 돌아갔는데 오늘 또 온다니요.
하지만 복녀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수육 삶아놨으니까 오너라. 복녀는 목욕탕에 갔다 올 생각이었습니다. 장독대 옆 창고에서 떼수건과 새 비누를 꺼냈어요. 나유리와 함께 목욕탕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손주와 함께 목욕탕에 가는 건 복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를 밀어주고 우유를 사주고 손주의 맑은 웃음을 듣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도훈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복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도훈이 차에서 내렸는데 얼굴이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서리는 나유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뒤따라왔어요. 들어와라. 복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죠. 복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수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도훈은 급히 전화를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번엔 확실히. 도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네. 복녀는 부엌 문틈으로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복녀는 며느리를 위해 물었습니다. 서린아, 힘드니?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하지만 복녀의 손은 이미 수육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정성껏 삶아서 얇게 썬 수육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죠. 자, 먹어라. 새벽부터 삶은 거야. 복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을 차리려고 도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훈은 복녀의 앞치마를 획 젖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어요. 아, 진짜 냄새 난다고요. 도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접시는 산산조각 났어요. 수육이 바닥에 흩어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복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유리는 그 광경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술을 떨었어요.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녀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수육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린이 달려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복녀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가락을 스쳤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수육을 삶던 새벽의 시간, 도훈을 생각하며 정성껏 썰던 순간들이 모두 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비누를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계속 문질렀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래, 아주 오래 씻었습니다. 복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68배 얼굴, 주름진 손, 낡은 앞치마.
이 모든 게 복녀의 삶이었어요. 장독대 된장 냄새, 생선 비린내, 수육 삶는 냄새. 이 냄새는 복녀가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는 내 살아온 날이야. 내가 밀어낸 건 내가 아니라 내 지난 날이겠지. 복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은 이제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나유리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죠. 복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나유라, 할머니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복녀는 경로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빨래를 널었어요. 마당에 햇살이 쏟아졌지만 복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접시 소리, 도훈의 차가운 목소리, 나유리의 울음. 복녀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지만 된장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김여사였어요. 복녀 씨, 오늘 안 나오네? 어디 편찮아? 복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려고. 하지만 김여사의 목소리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듯 했어요. 복녀 씨, 혹시 김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왔다 갔다며? 무슨 일 있었어? 뭔가 눈치를 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동네는 작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복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 마음 알아주길 바라지 마. 부질없어. 복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김 여사의 말이 맴돌았죠. 돈만 밝히지.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이가 그런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복녀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려고요. 우편함 안에는 우편물 2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걸 꺼내 들었어요. 첫 번째 봉투는 카드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도훈이었어요. 복녀는 봉투를 뜯지 않았지만 붉은 글씨로 연체라는 단어가 비쳐 보였습니다. 복녀의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봉투는 더 두꺼웠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안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복녀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최근 유행하는 투자 사기 수법이 설명되어 있었어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고 나중에는 연락이 끊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연락처와 무료 법률 상담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복녀는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도훈이가 혹시 이런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복녀는 우편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우편물을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연체 통지서, 투자 사기 경고문. 이 2장의 종이가 복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위험에 빠져 있다고요. 복녀는 공중전화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 전화로는 통화 기록이 남으니까요. 복녀는 안내문에 적힌 피해자 모임 전화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입구 공중전화 부스는 낡았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복녀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벨이 네 번째 울릴 때 복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복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어요. 내 자식 망신을 내가 보탤 수는 없지. 복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복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상은 허전했어요. 복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설인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도훈도 나유리도 없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복녀는 설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라.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설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치마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죠. 복녀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도훈 오빠를 오빠가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설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투자 제안을 받고 사람들한테 돈을 모았는데 그게 사기였대요. 회사에서도 알게 됐고요. 복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안내문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도 지쳤어요. 매일 밤 오빠는 술을 마시고 낮에는 전화를 피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복녀는 설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복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더 큰 폭풍이 남아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녀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느리의 지친 얼굴, 떨리던 목소리. 복녀는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은 여전히 구수한 냄새를 풍겼지만 복녀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수저를 놓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여기 도훈 씨 주소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복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훈이는 여기 살지 않는데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어서 왔습니다. 복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채권 추심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복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 개인 대출이었어요. 도훈 씨께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네요. 남자들이 돌아간 뒤 복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2천만 원이라니. 복녀는 다시 한번 서류를 읽었습니다. 대출일자는 석 달 전이었어요. 복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훈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설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설인아, 도훈이 어디 있니? 설인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대요. 지금 회의실에 불려갔어요. 복녀는 전화를 끊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내부 감사, 채권자, 2천만 원 대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녀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도훈이가 집을 담보로 잡혔을까요? 복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떼어둔 것이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복녀는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등기부를 떼는 동안 복녀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복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어요. 소유자는 복녀. 담보 설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복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집은 아직 안전했어요. 하지만 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걸요. 지난번 가져온 새마을 금고 서류가 그 증거였어요. 만약 복녀가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쯤 집은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복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도훈의 목소리는 흐느적거렸어요. 복녀는 도훈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취했구나. 들어와라. 도훈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라왔습니다. 마셔라. 하지만 도훈은 물잔을 밀쳐냈어요. 물은 무슨 다 끝났어. 엄마 회사에서도 다 알아버렸어. 복녀는 도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도훈은 고개를 들어 복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만 평생 시골 냄새만 풍겼잖아. 도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다들 깨끗하고 좋은 냄새 나는데 우리 집만 된장 냄새, 김치 냄새. 엄마 옷에선 맨날 마늘 냄새가 났어. 도훈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도 그래. 동료들이 점심 먹자고 하면 난 늘 핑계댔어.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 냄새 때문에. 복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느라 선풍기 한 대도 아껴가며 살았다. 복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내 학원비 대느라 여름 내내 선풍기도 안 틀었어.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어 팔았다. 도훈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야.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어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고. 남들처럼 깨끗하게 좋은 냄새 나게 살고 싶었어. 복녀는 일어서서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건 냄새를 지우는 게 아니라 빛과 거짓말을 지우는 거다. 복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녀의 말은 정확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여러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장독대에서 나는 된장 구수함, 냉장고에 남은 고등어 비린내, 도훈의 몸에서 풍기는 독한 술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집의 묵은 냄새. 모든 냄새가 한꺼번에 얽혀 공기를 채웠습니다. 복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이 집은 내가 가져갈 수 없다. 복녀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새벽에 떠났어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죠. 복녀는 거실 소파에 놓인 담요를 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요.
복녀는 며칠 전에 받았던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안내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에서 모임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복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기로 했죠. 문화센터는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복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게 낯설었어요. 문화센터 소회의실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어요. 복녀는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복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앞에 나와 설명했어요. 오늘은 투자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법적 대응 방법도 논의하겠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 남자 어르신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지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확실한 투자처라며 권유했어요. 복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을 맡겼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복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혹시 도훈일까요? 하지만 복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남자 어르신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훈이라는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한다며 명함도 보여줬어요. 회사 이름까지 말해줬죠. 복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믿고 1,500만 원을 추가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도훈 씨한테 맡겼어요. 효자라고 소문났던 사람인데 어머니를 위해 집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적었어요. 피해자 이름, 금액, 날짜. 복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기록할 뿐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복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복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녀는 마당으로 곧장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복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하나씩 장독대 뚜껑을 닫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된장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복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집 지킨 냄새다. 두 번째 고추장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 집을 더럽힌 냄새는 돈의 냄새였다. 세 번째 간장 항아리. 복녀는 뚜껑을 꽉 눌러 닫았습니다. 거짓의 냄새였다. 복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마지막 항아리까지 모두 닫고 복녀는 장독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서린아, 너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구나. 나유리 교육비는 내가 따로 보내마. 내 이름으로 된 돈은 내가 지켜라. 힘들겠지만 너와 아이는 지켜줘야 한다.
복녀는 정성껏 글씨를 썼어요. 다음으로 복녀는 도훈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더 짧았어요. 도훈아, 집 담보, 보증, 대출 관련 요청은 일절 불가하다. 연락이 필요하면 문자만 하거라. 복녀의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복녀는 우표를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통에 넣으면 되었어요. 복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신청곡입니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를 보내드립니다. 복녀는 숨을 멈췄어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그리고 양희은의 목소리. 복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복녀는 라디오 앞에 앉아 노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복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죠. 울음이 아니라 결심이 필요하다. 노래가 끝나고 복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둔 채로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상이었지만 복녀는 정성껏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상을 받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늘 복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허락할 수는 없다고요. 일주일 후 복녀는 서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회사 감사 결과가 나왔대요. 오빠가 징계 회부됐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복녀는 조용히 들었어요. 허위 계약이랑 사적 유용 정황이 드러났대요. 아마 곧 해고될 거예요. 복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복녀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무생채를 만들고 김을 구웠습니다. 보리밥도 지었죠. 복녀는 알고 있었어요. 도훈이가 곧 올 거라는 걸요. 저녁 무렵 예상대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문을 열었어요.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복녀는 물었습니다. 들어오거라.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죠. 도훈은 그 냄새를 맡으며 멈칫했습니다. 복녀는 도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라. 먹고 말하자. 복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도훈은 소파에 앉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구운 김 무생채, 보리밥, 된장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었어요. 복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훈 앞에 밥상을 놓으며 말했어요. 먹어라. 도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씹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복녀는 도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침묵 속에서 둘은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훈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린 시절 먹던 맛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복녀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부엌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도훈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열어봐라. 도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피해자 모임 연락처, 무료 법률구조공단 안내문, 채무조정 절차 설명서, 알코올 상담센터 전화번호.
도훈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복녀는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 복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신 길은 알려준다. 이게 내가 지워야 할 냄새다. 도훈은 서류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두려워.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운 건 내가 아니라 내 거짓이다. 도훈은 얼굴을 감쪽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설인이랑 나유리를 붙잡아줘. 내가 잘못했어. 설인이가 떠나려고 해. 도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복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로 걸어갔어요. 설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죠. 여보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설인아, 나다.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말을 이었어요. 설인아, 내 인생을 지켜라. 내가 아이는 도와줄게. 나유리 교육비는 내가 보낼 거야. 설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계속 말했어요. 다만 오늘 이후로 어른들 인연은 여기까지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복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녀는 도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훈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엄마.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다. 내가 풀어야지. 복녀는 봉투를 도훈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 번호들로 전화해라. 채무 조정부터 시작해. 술은 끊어야 한다. 상담센터에 가거라. 복녀는 하나하나 짚어주었어요. 도훈은 봉투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복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나한테 하지 마라. 내가 속인 사람들한테 해라. 복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거실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한참 후 도훈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갈게. 복녀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다음엔 바른 모습으로 와라. 도훈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복녀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녀는 라디오를 켰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복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복녀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거지까지 감싸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복녀는 마당에 앉아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복녀는 물을 썰며 생각했어요. 올해는 혼자 먹을 김치만 담그면 되겠구나.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복녀 씨, 이번 주 된장이랑 장아찌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자꾸 찾아요. 복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한 달 전부터 복녀는 장독대에서 담근 된장과 장아찌를 반찬가게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가져갔는데 손님들이 좋아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집 냄새가 난다라고 칭찬하는 손님들이 많았죠. 복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복녀는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을 떠서 맛을 봤어요. 구수하고 짭조름했습니다. 좋은 맛이었죠. 복녀는 작은 통에 된장을 담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게에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상환 첫 회차 납부했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복녀가 알려준 대로 설인은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나유리 교육비는 복녀가 매달 송금했고요. 힘들지 않니? 복녀가 물었습니다. 설이는 대답했어요. 힘들진 않아요. 제 힘으로 갚고 있다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복녀는 며느리가 대견했습니다. 설이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어요. 나유리는 어떻게 지내니? 복녀가 또 물었습니다. 설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배우기 봉사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나유리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복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지. 다음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설이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복녀는 나유리를 생각했습니다. 손주는 잘 자라고 있었어요. 복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복녀는 도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경로당 김여사를 통해서였어요. 복녀 씨, 아들이 요즘 식당에서 일한다며? 주방 보조라던데.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더라. 도우는 회사를 그만둔 뒤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자리를 구했죠. 복녀는 도운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설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두니 구수한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녀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상을 차렸죠.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대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복녀는 현관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을 내다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알았어요. 도운이 왔다 간 거라는 걸요. 대문 앞 바닥에 신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지 위에는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베이킹 소다였죠. 복녀는 그 신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복녀는 이해했습니다. 도훈이 주방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거예요. 몸에 밴 기름 냄새를 지우려고 베이킹 소다를 뿌렸던 겁니다. 스스로 냄새를 지우고 있었어요. 복녀는 신문지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복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워야 할 냄새를 내가 지우고 있구나. 동네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일까요? 복녀는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불빛이 꺼졌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복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복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로 향했어요. 하나씩 뚜껑을 열어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된장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고추장에서는 매콤한 향이 났습니다. 복녀는 장독대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복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복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냄새가 난다. 살림의 냄새, 눈물의 냄새, 땀의 냄새. 하필 내가 풍기던 건 거짓과 허세의 냄새였다. 그 냄새는 내가 지워야 한다. 복녀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냄새들은 복녀의 삶이었어요. 평생 살아온 흔적이었죠. 복녀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골목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미소 지었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골목을 채웠습니다. 좋은 냄새였어요. 복녀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거든요.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복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밀치던 그날을요. 그날 복녀가 버린 건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미련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미련, 완벽한 가족에 대한 미련. 복녀는 그 미련을 버리고 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국 냄새가 났던 건 복녀가 아니었어요. 도훈의 삶이었습니다. 거짓과 빚으로 얼룩진 그의 삶이 냄새를 풍겼던 거예요. 이제 도훈은 그 냄새를 스스로 지우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설인이 가져다 준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녀는 사과 하나를 꺼내 씻었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집은 좋은 냄새만 난다. 복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복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에 된장 납품하고 경로당에 가서 봉사하고 저녁엔 나율이 올 준비를 해야 했죠. 복녀의 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좋은 냄새로 가득한 집에서요. 복녀 할머니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거짓까지 감싸지 않기로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